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580만 명에게 9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021년 첫 국무회의입니다.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코로나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위기에 더욱 강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큽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혜진 선임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 지원 규모하고 대략 정리를 좀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전부 580만 명이고요. 예. 9조 3천억 원 지원하는데 우선 거리두기 격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 원, 예.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자, 대통령 발언 들어보니까요. 네. 경제 관련 부분이 방점이 거기 찍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얘기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네, 방역, 소상공인, 예.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 타격받은 것에 대한 대책 쭉 있고요. 거기 부동산 얘기가 있었는데요.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예. 대책을 또 세울 수도 있겠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요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연초부터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고요. 민주당과 국토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7일쯤에 당정협의를 갖고 지금 주택 공급 대책, 부동산 대책 이런 걸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예. 뭐 공급 대책 같은 걸 좀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도심 고밀도 재개발, 역세권 개발 같은 그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 등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당정 협의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생각하는 안을 한번 짚어보고 그게 모자란다 싶으면 뭐 다시 예. 공급을 늘리는 뭐 이런 안을 내놓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뭐 연초에 계속 나온 여론조사, 그다음 뭐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또 이렇게 각종 정책에 대한 그 지지 이런 걸 보면 부동산 가장 심각하죠. 이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문재인 정부를 괴롭혔고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사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기저질환이죠 일종의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예. 기저질환인데 이 부동산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상당 부분 해결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저 정도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줄 정도의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당장 4월 재보궐선거 그렇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뭐 선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대선, 정권 재창출이 가도에 부동산 문제가 아마 가장 험난한 물론 이제 북한 변수 같은 게 있긴 하지만 난제가 아닐까 이런 인식들이 여권에 지금 광범위하게 퍼지고 위기의식이 심각하죠. 궁금한 건요. 그 총선 대승 이후에 여당이 괴멸적 타격을 한번 받은 게 부동산 문제가 아주 주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미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건 해볼 대책은 다 해본 것 같은데 또 획기적인 대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공급 쪽이겠죠 말씀하셨지만 잠깐.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예. 경제 전문가들 얘기가 수요 억제책은 거의 다 썼다는 예. 거잖아요. 뭐 대출 줄고 뭐 지금 집 못 사게 하고 그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 종부세 뭐 다 이제 올렸는데 예. 아마 공급 쪽 대책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도 지금 특히 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쪽의 그 역세권이나 이른바 뭐 직주,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에 주거 환경이 좋은 쪽에 지금 공급을 늘려서 뭐 용적률도 높이고 고밀도 개발하겠다. 뭐 이낙연 대표도 어제 예. 뭐 방송 인터뷰에서 뭐 대책이 나와야 고밀도 개발 같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급 대책을 쭉 얘기해서 아마 공급 쪽의 대책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뭐 경제 전문가들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폭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거의 제로 금리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돈이 갈 데가 없죠. 두 군데 부동산과 주식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 집권당이 책임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잘못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다 그렇습니다. 좀먹을 수 있는 큰 그 실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연초부터 지금 뭐 대통령, 여당 대표, 부총리, 민주당 나서가지고 지금 이걸 다 잡겠다 이런 분위기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셨지만 쉽지 않다는 데 있겠죠. 뭐냐면 공급이란 것도 공급을 많이 늘려야 이게 정책이 시장에서 반응을 할 텐데 그 많이 늘릴 때가 있느냐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요. 그다음에 또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급해서 예. 뭐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5년 정도 걸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살고 싶은데 집이 상당히 공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생기면 이런 뭐 이렇게 공포로 구입하거나 무리해서 구입하거나 그런 걸 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정책이 나올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대통령부터 좀 의지는 강력한 것 같은데. 의지가 강력한 대로 집값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하여튼 반드시 누가 유리하고를 막론하고 빨리 잡혀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입양됐다 학대로 숨진 그 16살 아기 정인양 사건을 놓고 네. 정치권에서도 분노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의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양의 참극에 마음이 미어집니다. 국회와 정부가 위기 아동 또 청소년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지만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의 신고, 정인양을 살릴 수 있었던 3번의 기회는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웃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 국민적 공분이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요. 정치권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같은데요. 예. 그렇죠. 뭐 저희 다 이렇게 보고 나면 이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어린 16개월짜리 아기인데 그 아기를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인간성에 대한 그 회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입양을 했을까? 저렇게 하려면 그런 뭐 하여튼 의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도대체 경찰은 양천 경찰서인데 예. 3번 저렇게 신고를 하는 동안에 저걸 왜 번번이 다 부모한테 돌려보내가지고 결국 아기가 죽음에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를 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신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야당 특히 경찰에 대한 비판 이거 뭐 경찰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그것도 뭐 그것이지만 특히 야당은 그래서 경찰이 이거 정말 뭐 국가수사본부 뭐 검찰의 권한을 많이 가져왔다고 치락락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해라. 예. 그런 면에서 특히 경찰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통령도 어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히 입양아동 사후에 관련해 만전을 기해주고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본의 사후에도 혹시 부모들이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이런 그걸 좀 이렇게 절차를 좀 철저히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뭐 긴급 장관회의를 주최했어요. 그래서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네.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뭐 지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변인 얘기도 있고 오늘도 뭐 민주당도 그렇고 물론 국민의힘도 이거 지금 대책 세우고 경찰도 일을 제대로 했는지 지금 짚어봐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부 지금 제도도 바꾸고 지금 찾아봐라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당도 물론이고 정부도 지금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사과하면서 대책을 다 짚어보겠다 이런 분위기네요. 예, 이게 뭐 한두 번 나온 일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분명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나름대로 이제 피해자들이 되게 의사표시가 힘든 어린아이들인데다가 부모들이 그런 일 없다고 잡았다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이제 변명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이 이번엔 세 번이나 저렇게 그럼요. 했다는 건 네. 누구도 납득을 못하죠. 거기다가 소아과 저거를. 의사가 신고를 했고 그렇죠.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를 했고 한 이후 상황을 주민이 신고했고 그런데 저 상황은 뭐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거는 예.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 그 3인론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데요. 이 대표는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분명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죠. 지금 예. 재미도 없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고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좀 복기를 해보면 저도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처음에 정계에 입문해서 대변인 시절 젊은 정치인 시절부터 좀 봤죠. 그때 예, 취재를 하고 저희 그렇습니다. 출입 기자로 예. 취재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언론계에서 스카우트했죠. 신문 기자인데 동아일보 기자였던 동아일보의 아주 우수한 정치부 기자였는데 물론 이제 고향도 비슷하고 같은 예. 이제 호남 전남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아주 DJ 김대중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 예. 언론인인데 스카우트해서 정치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웠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또 조언을 하는 참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이제 염두에 뒀던 게 뭐 다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이 돼서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당시 아직까지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네. 대통령이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때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 대통령 이제 사면에서 풀어줄 때 그 상황을 좀 생각하고 학습 효과가 있겠죠. 그때.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상황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연히 사면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어차피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공감되는 여권 내부에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타이밍이 좀 나빴지 않았나. 특히 너무 이제 일렀다는 그 말씀인가요? 말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 마음속에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김종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본인들이 사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마 짐작을 했을 거고 예. 그래서 뭐랄까 이렇게 고리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대리사가 비슷하긴 하지만 뭐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계기도 생겼고 해도 바뀌었고 사실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니까 대통령이 이 말을 꺼내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의미에서 그 다음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 집권여당 대표니까 운을 좀 띄워본 건데 상당히 예상외로 반발이 심각하잖아요. 반발이 뭐, 심각하고 그래서 예. 이제 여당 내부에서 이게 지금 특히 열성 지지자들, 그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반발이 있었는데 첫 번째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게 지금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윤석열 예. 문제죠. 윤석열 검찰 출장 문제로 이게 좀 완패한 그 모양새고 거기에다가 정경심 교수는 법정 구속을 당했죠. 예. 그래서 아주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니까 좀 거기에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그냥 돋았다 뭐 이런. 화를 돋군 예. 지금 형태가 예. 됐으니까는 엄청나게 지금 그 타이밍 내지는 그거에 대한 그 배려가 좀 적지 않았나 혼자 고민해서 뭐 그랬다는 건데 또 두 번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사형 선고받고 뭐 네.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갔던 거고 광주 항쟁이라는 그 5.18 민주화 운동의 그 가장 큰 상징인 또 가장 큰 피해자 집단의 피해 입은 분들의 상징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으니까 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용서를 한 거라 사실은 감동이 있고 한데. 감동이 있고 예. 저항이 좀 적었죠. 그리고 그 당시 IMF 위기라는 건데 그래서 예. 아마 이낙연 대표도 지금이 IMF 위기 때 비슷하게 코로나19 위기인데 국민통합 차원에서 어쨌든 욕을 먹더라도 큰 길로 봐서는 두 전직 대통령들 그리고 그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게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호신을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그 네.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 계산인 절대 아니었다. 어제 예. 그 KBS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낙연 대표가 저의 이익,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운 이낙연 대표로서는 저런 정도의 생각이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소신이고 나름 문재인 대통령은 꺼내기 어려운 말이니까 자기가 먼저 좀 운을 띄워서 대통령의 부담도 좀 덜어주고 결국 지금은 욕을 먹지만 길게 봐서는 결국 그 방향으로 간 것 아닌가 물꼬를 트는 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그런 뭐 생각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이해는 그 이낙연 대표의 평소 캐릭터를 잘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지지율이 열세고 몰려서 실수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 또 하나 조급해서. 예, 네. 조급해서 실수한 거. 또 하나는 과거에 말씀하신 과거의 어떤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서 본 학습 효과 그냥을 관성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약간 옛 정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20년 예. 전이죠. 20년이 더 넘은 세월인데 97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그 민주당 내 젊은 정치인들이나 또 일부 언론들은 이 대표가 너무 올드하다. 올드하다. 특히 예. 촛불 혁명의 주역인 30대, 40대의 정서를 제대로 마음을 잘 읽지 못 읽고 못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가 구속을 시켰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풀어주자 그러냐 이런 정서가 있죠. 아까 박 기자 말씀하신 DJ랑 달랐던 부분이 직접적인 피해자,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용서의 어떤 감동 뭐 이런 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자격, 자격이 사면할 있느냐? 수 있는 자격이 예. 이낙연 대표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사면하는 거니까 뭐 예. 여당 대표로 책임 있게 건의하겠다는 건데 지금 당장 사방에서 뭐 역풍이 심해가지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화가 났죠. 장난치는 거냐? 사면해줄 거면 해주는 거지. 거기에 무슨 조건을 붙이고 거기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또 핵심 측근인 그 의원들은 또 무슨 용서냐 잘못한 거 없다. 예. 이런 주장까지 하니까 민심은 더 화가 났죠. 저런 사람들을 왜 사면해 주냐. 측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이낙연 대표가 철학에 근거해서 이 어떤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만한 역풍을 예상 못한 것도 사실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역풍이 예. 거셌으면 아마 얘기를 안 했을 수 그렇겠죠. 있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험악하고 반발이 심각하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풍이 상당히 예상 이상으로 거센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 같은 어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반응은 좀 어떤 신중 모드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낙연 당대표보다는 열성 지지자들 30대, 40대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예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예, 정치적 민감성이란 부분에서는 감수성의 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옛날식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죠. 본인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또 시간이 또 몇 개월 지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아플 선택에 수밖에 대해서. 없는데 결국 예. 그런데 선거는 또 열성 지지자의 지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예. 이낙연 대표의 장점이란 건 또 뭐 안정성, 온건한 보수 세력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뭐랄까 확장성 이런 게 있으니까 저게 길게 보면 또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어떨지 봐야죠. 한번 지켜봐야 정치라는 게 될 것 워낙 같습니다. 예, 그 생물이니까요. 세월이 길고 상황이 바뀌니까요. 예. 다른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요. 지금 요즘- 서울시장 자신감이 부쩍 붙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아주 굉장히 기세가 예. 최근 들어 몇 년 만에 가장 기세가 예. 등등하신데 지금 연초 여론조사에서 뭐 여야 통틀어서 서울시장 뭐 1위 하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골이 아프죠. 국민의힘은 안철수 변수가 생겨서 1위를 치고 나오니까 이러다가 범야 후보가 안철수 대표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은 일단 우리 후보를 내세우자.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안철수 대표도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입당을 하든지 해서 자기가 서울시장에서 꼭 당선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김종인 대표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현실은 안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약간 쩔쩔매는 상황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의 성정상 밖에서 혼자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예. 결국 나를 밀어. 나 아니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로 버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 그 여태까지 정치 성향을 보면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10년 동안 정치한 걸 보면 단일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경원 전 의원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좀 만나서 서울시장 출마 논의도 하고 오세훈 전 시장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지금 나오는 쪽으로 많이 지금 몸이 움직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 경선에서 다 올라올 경우에 나경원, 오세훈 뭐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 쭉 다 따로 나오면 안철수 대표가 1등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선 방법 룰 놓고서 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안철수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 따라 다른데 예. 국민의힘 안에서도 안철수로 이기면 안철수를 밀자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안철수 별로 안 좋아한다. 그렇지만 안철수로 해서 이기면 다 내주자라는 주장을 해요. 지금 이기는 게 서울시장 중요하다 이 선거에서 얘기죠? 지면 예. 대선도 지고 그국민의힘 그 야당은 분해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주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후보랑 나경원 후보가 어떤 단일화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둘이 따로따로 다 나가면 안철수 대표한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에 그거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앞으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시민 경선 얘기를 하니까 뭐 나경원, 오세훈부터 쭉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옛날에 민주당이 박원순, 뭐 박영선 이렇게 할 때 비슷하게 말이죠. 그래서 후보 낸 다음에 시민 경선하는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버티기 시작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안철수를 밀 건지 예. 아니면 붙어볼 건지. 시간은 다 됐는데 여당 얘기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네. 잠깐 언급하고 가면 여당은 좀 잠잠합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열세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상에는 이제 좋지 않은데 오늘 저기 김민석 의원이 그 서울 선거기획단 예. 단장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도 제3후보 이런 얘기 뭐 김동연 전 부총리 뭐 심지어 지금 정세균 후보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총리 같은 얘기들이 예. 언론에서 나오는데 지금 아마 거론되는 분 중에 나오지 않겠냐. 예.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예. 지금 아마 몇 년간 선거 중에 가장 팍팍한 선거가 될 거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좀 어렵지만 부동산, 검찰개혁 그리고 백신 이슈도 점점 잡혀가기 때문에 예. 선거할 때쯤 되면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나아져서 것이다? 해볼만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예. 그러니까 제3의 뭐 대권 후보급 이거는 밖에서 하는 얘기라 이거죠? 지금으로. 언론이 만드는 얘기고 예. 당내 일부 세력이 하는 얘기다. 예. 그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